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럴만하지. 얼마나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나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네.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호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자진배요.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네.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기의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파산 위기가 잇따라 현실화되면서 미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은행 자산이 증발하고 미국의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금융시장은 이번 주 내내 요동쳤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빚이 3,84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도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엔화가 엔고죠,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뭐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수출이 안 비싸니까. 되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천하무적 주식 사야 돼. 자동차를 사는 가장 쉬운 방법, 빚을 내서 사면 되잖아. 와우. 근데 돌연 1929년 어둠 속에 빠지게 돼. 이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 버립니다. 우와. 10%만 남았어? 전 맨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은 왜 갑자기 경제 대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미국 자본주의의 빛과 어두움을 제대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도시라고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았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도시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 대공황. 미국의 경제 호황기와 경제 대공황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강의 산업국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수 물자를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류와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 전기 이러한 기업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들이 과연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은 미국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 18, 19세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산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방임이요?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시는 분? 경제학 시간에 배우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 기초해서 그냥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냅두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다. 혹시 혜성 씨 경영대 출신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경영대. 경제 주체인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국가는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강력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큰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작고 힘이 약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예요? 합병하거나 또 파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대 독과점 기업 집단이라는 트러스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산업자본가의 시대를 얘기할 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타이쿤, 어마어마한 산업자본가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유명하죠. 먼저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은 누굽니까? 존 D. 록펠러. 이제 우리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석유의 왕입니다. 두 번째는 앤드루 카네기, 철강 왕. 마지막 오른쪽은 금융의 왕, JP 모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의 어떤 업적도 많았겠지만 사실 가문이 돼서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JP 모건 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JP 모건 앤 체이스 은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큰 회사이라고 들었어요. 맞아. 저 대학 다닐 때도 친구들이 JP 모건 가고 싶다고 입사 지원서 내고 맞아, 그랬었거든요. 혜선 씨 정도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를 독점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록펠러부터 볼까요?
록펠러의 최절정기 재산은 당시 약 15억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95조. 거의 400조 되는 거네요. 사실 저는 10억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미국 부자 순위 1위인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이 약 239조입니다. 2위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약 205조입니다. 현재 부자 1, 2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우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요? 알고 싶다. 이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남북전쟁으로 덕을 봅니다. 록펠러의 경우는 일찌감치 석유 산업이 급부상할 것을 예견하고 석유 산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 석유 산업이 예견대로 급부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카네기, 철강왕이라고 그랬죠. 카네기 역시 남북전쟁을 통해서 많은 양의 군수물자가 기차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걸 보고 아, 철도의 시대가 오겠구나. 철강산업에 뛰어듭니다. 예상이 맞아떨어지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몰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은 사람입니다. 코가 커요, 그래서 제일. 그럴 수 가장 있습니다. 큽니다. 냄새를 잘 맡아서. 사실 모건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코였어요. 코가 약간 병이 있어가지고 비대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상당한 뽀샵을, 그 당시에는 뽀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뽀샵을 하고 여기 써진 게 지금 몰간의 코인데 몰간은 정말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낙후되고 아예 고장이 난 북군의 총을 한 자루에 3불 50센트에 사들였다. 대충 수리해서 다시 되팔았습니다. 얼마? 22달러. 3달러 50센트에서 22달러를 받아서 몇 배 장사예요? 7배 정도, 6배. 몇 배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게 돼요. 자, 이들은 시장 독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F. 피츠제럴드의 뭐예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 당시 상류 사회의 화려함과 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술 몰래 수입해서 예. 그런 거죠. 밀주를 약국에 팔아서 채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변질된 이 아메리칸 드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경제 호황에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와,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를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안 들립니다.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서스데이,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자, 경제 대공황이 90년 전의 일이죠. 먼 나라 일같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97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IMF 터졌잖아요.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에 대해서 기억나신 뭐 다른 에피소드 있는가요? 저 그때 그 교과서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금모아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인 오늘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3.3톤보다 2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군대 입대하려고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엄청 늘어가지고 그때 군대를 그랬습니다. 일단 가자. 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군대 지원을 엄청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경제 위기 때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제1은행이 문을 닫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아, 대우, 한라 기업 등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팔려나갑니다. 2021년 5월 일본 소필라이프 직원 1773억 횡령. 한 보험회사 직원인 이시 레이가 회사 돈 170억엔 한화로 무려 약 1773억 원을 횡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 이 씨는요. 이거 이사님 승인받은 건데 바로 송금할게요. 미국의 한 은행에 개설한 개인 계좌로 횡령액을 전액 송금했는데요.
다행히 회사의 신고로 2021년 11월 범인 이 시인은 체포됐고요. 횡령한 돈의 행방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미 이 시인은 횡령한 회사 돈 1,773억 원을 모조리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어디다 써 그거를? 뭘 해야 그걸 다 쓰냐? 와, 그러면 회사는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렇지. 썼으면. 얘기가 좀 웃기거든요. 좀 더 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디다 쓴 거예요, 또? 자, 이 시인은 횡령한 1,773억 원 전액으로 총 3,879개의 암호화폐 비코인을 구매한 겁니다. 미쳤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시 비코인의 가치가 17%나 상승. 약 1,773억 원이었던 횡령액은 약 2,158억 원이 된 겁니다. 어머머.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무려 38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횡령했던 직원이 본인이 횡령한 1,770억 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가 메일을 통해서 회사 경영진에게 용서해 주시면 횡령한 자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유도 해보고 돈을 더 붙여야지, 이 사람아. 만약 형사 고소하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협박도 했지만요. 다행히 2021년 12월 미 FBI가 이 시가 구입한 비코인을 전량 압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야, 압수를 해버렸구나. 미 FBI가 전량 압수한 비코인은 현재 FBI의 비코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요. FBI가 소필라이프의 피해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의 현금 출납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감사원에서 여수 씨를 막 감사를 하는 때인데 이상하잖아요. 네네.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년 동안 공금을 뺐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80억 원. 야, 8급 공무원이 80억을 했다고요? 시청에서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그 순간까지도 여수시청은 이분이 횡령을 한 걸 몰랐어요. 3년 동안 여수시청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간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김모 씨의 공금 횡령액은 모두 80억 7천만 원. 검찰은 회계과 공무원 김 씨와 그의 아내, 불법 추심 행위를 한 사채업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풀려 가로챘습니다. 정상적인 급여 내역서를 첨부해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뒤 시금고에는 부풀린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금이라며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급여와 지출 업무 모두 김 씨 혼자서 담당해 가능했습니다. 횡령 수법이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거를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국세청에 안 보내고 자기 계좌로 보낸 거, 또는 여수시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같은 거 발행을 하면은 이거를 환금을 할 때 또 이제 좀 빼돌리는 거. 근데 안 버리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나요? 이 정말 웃긴 게 이 3년 동안 감사를 10번을 한 거예요. 불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수시 자체 감사도 있고 심지어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특별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했는데 어떻게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걸렸지? 이분은 그냥 손으로 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하니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아직 전산화가 안 됐던 시기인가요? 2012년이면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하지 않을까요? 네, 이분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 여수시에서는 이분이 그냥 손으로 작성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손으로 하는 거로 맡겼고, 그래서 이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줄줄이 중징계를 받습니다. 중징계를 받고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옷가게를 했는데 사채를 빌려 썼습니다. 사채를 빌려 쓰고 본인이 또 이 자기가 또 사채를 빌려준 거예요. 사채 놀이를 한 거죠. 자기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60억 원이 됐다고 해요. 개인이 60억을. 개인이. 네. 김 씨는 처음에는 부인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사채 갚는 데는 한 48억 원 정도 쓰고 아파트를 4채를 사고 자동차도 3대를 사고, 동료들이 화가 나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요. 법정 최고형을 판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동료들은 화가 났고 부부가 둘 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됐을 때 부인은 심지어 사채업자한테서 벗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 씨가 9년형을 받았고요. 네.
추징금 80억 원, 그리고 배상금도 60억 원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는 돈이 없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여수 씨도 뭐 숨은 재산 드러나지 않는 한 이거는 뭐 찾을 수 없죠. 판수를 결국 15억 원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째는 진짜 약간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지나가네? 그리고 몇십억 했는데 뭐 이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인데 올해 뭐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올해 되게 많았죠. 올해 하필 또 그게 최근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네, 임플란트 업체. 연초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금액이 너무 컸죠. 예. 자본금이 2천억 원 조금 넘는데 횡령한 금액이 2,200억 원이 넘어요. 그 회사 자본금보다 더 많이 횡령을. 도대체 2천억을 어떻게 횡령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안 들키게? 한국에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에 액수가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해요.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회사인 옥템의 자금 담당 직원이 회사 돈 1,8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옥템 임플란트는 이 씨가 235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액수는 2,2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장사 횡령으론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재무팀장 이 씨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증명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무팀장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출근을 안 합니다. 12월 31일에 이 회사 이제 연말 결산을 하는데 그때 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상장 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의 재무팀장이 횡령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네.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이 회사 주식은 거래를 중단을 시키고 뭐 입출금 내역, 뭐 회사의 뭐 자금 수지, 뭐 잔액 증명서 이런 거를 위조한 다음에 회사 돈을 자기 은행, 자기 주식 계좌 이렇게 뭐 이체하는 수법을 썼대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200억.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수법이. 음모론도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 사주와 내부에 뭐가 사주와 있다. 뭐다 뭐 그 돈으로 뭘 했어요? 1kg짜리 금괴가 855개가 나왔어요. 850. 681억 원어치를 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금괴가 집에서 나오고 가족 명의로 뭐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이제 특정 주식을 하루에 몰아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모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돈을 다 빼요. 안타까운 건 그 사람이 뺀 다음에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 그랬어요.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횡령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따서 갚겠다.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 거죠. 그럼 네, 1억 채워 넣었어도 범죄죠. 1억 뺐다가 1억 넣었어도. 네. 그럼 뭐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채워 넣어도 범죄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761억은 날리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사가 굴러갈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을 다 쓴 게 아니라 2020년 자본금이 예를 들면 2천억이었다면 그러니까 2천억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는데 빼고 2021년간 한 몇백억 벌었겠죠. 고해 번 이익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돈을 다 날렸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1,414억 원 정도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소하기 전에 몰수하고 추징된 금액이 394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무팀장이 자기가 반납한 돈이 있습니다. 반납을 해도 이 사람이 횡령한 액수는 2천억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죄값은? 맞아요. 예. 반환한 게 나중에 참작은 될 수 있을지라도 범행했던 그 기수 시기 당시의 그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한 금액은 2,200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대담하네요. 아예 걸릴 걸 각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요? 100조. 누적 그러니까 100조. 어마어마하네. 100조란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확인된 받고 있는 돈이 받은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구.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은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은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은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있어요. 거네요.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뭐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네, 우리는 돈 안 내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제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의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은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 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요구,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 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오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금을 더 걷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갑. 월급세.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박물관. 금융박물관. 금융범죄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 윤용 씨나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장려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장려운동. 저축장려운동. 1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약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뺐다 넣었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네,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만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이유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거기 화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야,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에요. 한국은행.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 은행은 감독도 하네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유일한 화폐 발행 기관. 화폐의 역사와 화폐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쭉 전시를 해놓은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재밌었고요. 야, 오늘 사진도 엄청 찍었어요. 맞아. 저희 집 금고인 척하면서. 자, 들어오시죠. 제 금고입니다. 한 이제 5만 원권으로 만들어 놓은 600억의 규모를 볼 수 있고요. 1m 세로에 2m짜리 직육면 재면은 600억이더라고. 5만 원짜리. 생각보다 부피가 안 크네요. 안 커요. 저도 놀랐어요. 600억이 생각보다 그 007 가방 정도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들어봤어요. 네, 이게 5억이에요. 5억. 아, 5억. 5억. 들만한데요? 그 다음에 그 지폐, 우리나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주는.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이렇게 잘 찍어. 잘 웃었어요. 네.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희가. 사실 그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에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천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000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천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구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000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죠? 노력 원가가 원가가 이 사람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000원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5,000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국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봐봐 이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걸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렇군요. 1년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워낙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000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와서 뭘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왜냐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그러네요. 움직일 때 네.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한 죄죠.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 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위조범들을 잡는 거.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 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위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 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로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진짜인지 가는 가짜인지를 것도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운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 약속하자.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계좌 이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화폐 뭐 뺏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100배, 1000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섀도우, 그늘이 많이 졌, 파장이 많이 졌던 그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고에그마야라는 용어를 쓰는데 깊은 수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1968년 1월 30일 예기치 못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해 1월 30일인데 1월 30일은 베트남의 음력, 설, 구정, 테트 기간이죠. 원래 이 기간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며칠간 휴전을 해왔어요. 1968년 테트 때는 그동안에 휴전을 해왔었는데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이 뭐였겠어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럴 때 기습 공격을 통해 남베트남 도시를 점령해서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유발해서 사이공 정권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게 몰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고 없이 치러진 전쟁에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글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전투예요. 오히려 좋았다. 게다가 베트남 공세가 있었던 1968년은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해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4만 8천 명에 달했어요. 그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테트 공세가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역전됐죠.
남쪽 미군 이 사상자는 1,100명 정도, 남베트남은 약 한 2,300명이 전사합니다.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무려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베트콩은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돼요. 잘못 건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승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데 테트 공세의 후폭풍은 승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테트 공세 때 베트콩이 사이공까지 들어오잖아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입합니다. 베트콩들이 6시간 동안 미 해병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광경을 미국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은 모르지만 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쉽게 전쟁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매일같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들이 중계되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어요?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을 왜 이런 전쟁에 내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져 갈 때 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사진이 공개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는 남베트남 장군이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죽이니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반전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상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은 어때요? 미국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설명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1969년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날을 정해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합니다. 이날 워싱턴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은 이제 닉슨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닉슨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 자리를 남베트남 군인으로 메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감소하기로 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reduce the authorized troop ceiling in Vietnam to 484,000 by December 15.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전역의 450개 대학 이상이 동맹 휴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이런 반전 데모로 전쟁이 바로 끝나진 않지만은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갈수록 거세지는 반전 여론은 닉슨 정부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벌어집니다.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징집병 가운데 보병 근무 희망자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병역 기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Knocking on the heaven's door. 밥 딜런.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의 유명한 Knocking on Heaven's Door죠. 나 그런 노래인 줄 몰랐어. 나도. 1913년에 발표된 이 곡은 그 가사가 마치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많이 공감이 가죠? 미국에서 반전 시위와 함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면 전장터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사기 뚝 떨어지죠, 뭐. 사기가 떨어지죠. 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전쟁 트라우마로 마약에 빠지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 남긴 비극을 생각하면 미국에게나 남베트남에게나 그리고 사실 베트남 국민들 전체에게 이 전쟁은 비극인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랑 비슷한 점이 진짜 많아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가슴이- 참전하니까. 네, 맞아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요 정말 새로운 느낌이에요. 옛날 조상들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지 알게 되고 공감 같은 느낌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뭐랄까요, 미국이 참 전쟁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고요. 사실은 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가요. 감사합니다.